이 못난 자식아, 또 거래처에서 전화 왔다. 네가 또 뭘 잘못한 거야? 아버지 강태식 회장의 고함 소리가 3층 사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35살 막내 아들 강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들인 첫째 강민수와 둘째 강민주는 뒤에서 비웃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제가 납품 일정을 착각해서. 착각? 착각? 넌 매번 착각만 하냐? 30년을 이 바닥에서 일해온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자식을 낳았는지 모르겠다. 강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일어나는 일상이었습니다. 강민호네 집안은 1970년대부터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을 시작해 성공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태식은 무일푼에서 시작해 지금은 직원 50명을 거느린 대성섬유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첫째 민수는 똑똑하고 영리해서 거래처 관리를 완벽하게 해냈고, 둘째 민주는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 항상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막내 민호는 달랐습니다. 형님, 민호 저 녀석 또 말썽이네요. 둘째 민준이 첫째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에휴, 저 녀석만 아니면 우리 회사 벌써 2배는 컸을 텐데. 아버지가 정 때문에 못 자르시는 거지. 민호는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늘 실수를 했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거나 납품 일정을 놓치거나 거래처와 말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민호야, 넌 그냥 창고 정리나 해. 더 이상 거래처 일은 맡기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치심이 얼굴을 붉게 만들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형들은 벌써 결혼해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민호는 여전히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대학도 지방대를 간신히 졸업했고 사회생활도 서툴렀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995년 인터넷은 막 보급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PC 통신 시절부터 컴퓨터에 빠져 있었고 해외 뉴스를 읽고 새로운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선 벌써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데.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회사에서 꺼냈다가는 또 비웃음만 살 것이 뻔했습니다. 컴퓨터로 옷을 팔아? 미쳤냐? 손으로 만져봐야 옷을 사는 거지. 민준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창고에서 묵묵히 박스를 옮기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6년 봄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격리부장이 아버지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모여있던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게 우리 거래처 중 가장 큰 곳인 명동 상사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동 상사는 대성섬유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이유가 뭐야? 그게 라이벌 회사인 동방섬유로 옮긴다고 합니다. 조건이 훨씬 좋다면서요. 첫째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동 상사는 그가 직접 관리하던 거래처였습니다. 형님이 관리하던 거래처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민준이 따져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분명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날부터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동상사 사장을 만나려 해도 전화도 받지 않았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또 거래처 3곳이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모두 동방섬유로 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동방섬유가 도대체 무슨 조건을 제시한 거야? 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냈습니다. 동방섬유 대표가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그 이름이 왜 익숙하지? 10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다가 횡령 혐의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자식이 복수를 하고 있는 건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김철수는 지난 2년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거래처들에게 접근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심지어 우리 회사 내부 정보까지 빼낸 것 같습니다. 내부 정보? 그럼 우리 회사에 스파이가 있다는 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누구야? 빨리 말해. 민준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둘째 형이 김철수와 짜고 회사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동방섬유 부사장 자리와 지분 10%를 약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내 아들이 배신을? 그날 저녁 회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준을 불러 따졌지만 그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전 제 미래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형들, 솔직히 말할게요. 난 지난 10년간 이 회사 디자인을 다 책임졌어요. 내가 만든 디자인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작년 가을 자켓 라인만 해도 1억 5천을 벌었잖아요. 민준아, 그게 무슨... 근데 내가 받은 건 뭐예요? 고작 과장직함에 월급 100만 원이요. 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인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민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실력이면 명동 유명 브랜드에서 디자인 실장으로 연봉 2,500의 스카우트 제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세요? 근데 난 가족이니까, 아버지 회사니까 참았어요. 10년을 참았다고요. 근데 뭐예요? 형은 거래처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상무행세하고 막내는 말할 것도 없죠. 매일 실수나 하면서 월급은 똑같이 받고 대체 이게 공평한 거예요. 너는 형제가...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형제면 다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아야죠. 막말로 나 없으면 이 회사 돌아가요? 내가 디자인 안 하면 뭘 팔 건데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경쟁사로 가는 게 옳은 일이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 난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김철수 사장은 나한테 부사장 자리와 연봉 2,800, 거기다 회사 지분 10%를 제안했어요. 이게 진짜 내 실력에 대한 대우라고요. 아버지도 인정하셔야죠. 이 낡은 회사는 곧 망할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구식이고 첫째 형은 무능하고 막내는 말할 것도 없죠. 난 거기 남아서 같이 침몰할 생각 없어요. 이 자식이. 아버지가 손을 들려다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와 민호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심장병까지 있으면서 무리하시니까 그러시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동방섬유에 출근하거든요. 민주는 비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피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민수와 민호는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어떡하지? 평소 자신만만하던 첫째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래처의 40%를 잃었어. 그리고 민준이 그놈이 우리 디자인까지 다 빼갔어. 우리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민호는 형의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형이 나약해 보였습니다. 형,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 이미 끝난 거야. 너도 봤잖아. 거래처들이 다 떠나가는 걸. 은행 대출은 2억 5천이나 남았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어. 우린 끝이야.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무능하다고 무시당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나한테 방법이 있어요. 방법? 네가 무슨 방법을 안다는 거야? 민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진짜예요. 나 믿어보세요. 딱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민호야, 지금 농담할 때야? 우리한테 한 달도 없어. 다음 달이면 부도 나. 형, 제발요. 나 평생 형한테 부탁한 적 없잖아요. 딱 이번 번만 믿어주세요. 민수는 동생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질 게임이야. 네가 한번 해봐. 하지만 한 달 안에 방법을 못 찾으면 우린 정리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원룸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모아둔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야.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그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좋아, 일단 현황 파악부터. 지난 3년간 그는 남들 몰래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동안 그는 밤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PC 통신을 통해 해외 무역 업체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중국어와 영어 공부를 독학으로 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유통 방식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1996년. 이제 시작이야. 인터넷 시대가 온다. 그는 플로피 디스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그가 3년간 조사한 중국 섬유 공장 리스트, 새로운 원단 정보, 그리고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디자인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실행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일단 작게 시작하자. 민호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월급을 모아둔 돈이 1,200만 원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로 시작해야 해. 그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왕 사장님? 저 한국에서 연락드렸던 강민호입니다. 네, 그때 말씀드린 거래건 지금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유창하게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지난 3년간 중국어 회화 학원을 다녔습니다. 네, 성금으로 1,0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샘플 받을 수 있죠? 전화를 끊고 민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네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상황이 더 나빠졌어. 무슨 일인데요, 형?
동방섬유가 우리 남은 거래처까지 뺏어가려고 해. 그리고 민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회사 건물을 담보로 잡은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다음 달까지 대출 금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간대.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야.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 딱 2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호야, 우린... 형, 제발요. 2주만요. 민수는 동생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 중국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자 그 안에는 원단 샘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그는 원단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국내 원단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형,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뭐야? 중국에서 들여온 원단이에요. 품질 확인 좀 해주세요. 민수는 원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품질이 괜찮은데? 가격은? 국내 원단의 40% 수준이에요. 뭐? 40%?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이것도 봐주세요. 민호는 가방에서 디자인 스케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네가 그린 거야? 아니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했어요. 아직 한국에는 안 들어온 스타일이에요. 민수는 스케치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민호야, 넌 그동안 뭘 한 거야? 형,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을 못한다고 무시받는 동안 저는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동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걸로 뭘 하자는 거야? 형, 우리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요. 동방섬유가 못 따라올 만한 거요. 새로운 브랜드? 지금 우리 형편에? 제가 이미 중국 공장에 성금 1,000만 원 넣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 200만 원으로 추가 주문할게요. 그걸로 시작해요. 민호야, 그건 네 전 재산이잖아. 다 쓰는 거야? 괜찮아요. 어차피 회사 망하면 다 의미 없는 돈이에요. 형,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예요.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어차피 질 게임 크게 한번 걸어보는 거야. 그날부터 민호와 민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민호가 중국 공장과 교섭하고 민수가 생산을 관리했습니다. 2주 후 첫 번째 샘플이 나왔습니다. 형, 이거 좀 봐주세요. 민호가 흥분해서 들고 온 옷은 청바지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청바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배기 팬츠 스타일이었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민수도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형, 원가가 8,000원이에요. 우리가 2만 원에 팔아도 충분히 경쟁력 있어요. 원가 8,000원? 동방섬유는 원가가 15,000원은 될 텐데. 맞아요. 우리가 가격으로 승부를 걸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매할 곳이 없었습니다.
거래처는 다 떠났고 새로운 곳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형, 제가 직접 팔아볼게요. 어떻게? 동대문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요. 그건 너무 위험해. 동방섬유 놈들이 방해할 거야. 괜찮아요. 제가 방법이 있어요. 다음날 새벽 4시, 민호는 트럭에 500벌의 청바지를 싣고 동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바지 떨이 2만 원, 품질 보장.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단 한 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에이, 비싸. 15,000원에 줘요. 아, 그건 좀... 싫으면 말고. 여성이 돌아서려는 순간 민호가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18,000원 어때요? 대신 10벌 사시면 15,000원에 드릴게요. 여성이 돌아서서 옷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 이거 품질 괜찮네. 어디서 났어요? 직접 수입한 거예요. 품질은 보장합니다. 좋아요. 10벌 줘요. 첫 거래였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민호는 200벌을 팔았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기 청바지 장사하는 애, 품질 좋고 싸.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500벌이 다 팔렸습니다. 민호는 급히 회사로 돌아와 민수에게 보고했습니다. 형, 다 팔렸어요. 800만 원 벌었어요. 뭐? 3일 만에? 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형, 우리 1000벌 더 만들어요. 민수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그렇게 민호와 민수는 작은 성공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곧 동방섬유에게 알려졌습니다. 뭐? 대성섬유가 청바지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동방섬유 사무실에서 김철수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옆에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가를 낮춰 팔고 있더군요. 민준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발버둥 치는구만. 하지만 그걸로 뭘 어쩌겠어. 우리가 시장을 장악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님. 뭐가? 소매상들이 대성섬유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장 막아. 우리도 가격을 내려. 하지만 그러면 손해? 대성섬유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게 먼저야. 당장 실행해. 동방섬유는 즉시 가격을 내렸습니다. 민호네가 2만 원에 팔면 그들은 18,000원에 팔았습니다. 민호네가 18,000원으로 내리면 그들은 15,000원에 팔았습니다. 형, 이건 가격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민호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도 가격을 더 내려야 하나? 아니요, 형. 그러면 우리만 손해예요. 동방섬유는 자본이 많으니까 손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우린 안 돼요. 그럼?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전략을 바꿔요. 가격으로 싸우지 말고 차별화로 가요. 차별화? 네. 동방섬유는 기존 거래처를 통해 팔잖아요. 우리는 직접 소비자한테 가요. 직접 소비자? 그게 무슨 말이야? 민호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형, PC토신 아시죠? 하이텔, 천리안 같은 거요. 그거 컴퓨터로 채팅하는 거 아냐?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건도 사고 팔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1년간 거기서 옷도 팔아봤거든요. 뭐? 네가? 네, 몰래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민수는 놀라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걸로 뭘 하자는 거야?
우리 브랜드를 PC통신에서 팔아요.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도 직접 들어가고요. 중간 유통을 없애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형,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어요? 정군법으론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게릴라전을 해야 해요. 민수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하지만 동방섬유의 방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대성섬유지?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 썩 꺼져. 뭐라고요? 여긴 공공장소인데. 남자가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공공장소? 여기 우리 구역이야. 동방섬유 김 사장님이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셨어. 손 놔요. 민호가 손을 뿌리치려 하자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쓰러졌고 남자들은 그의 물건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남자들이 떠나고 민호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동방섬유가 무섭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간신히 일어나 병원으로 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민수가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형이 너를 이런 꼴로.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 그만두자. 네 목숨이 더 중요해. 형,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형,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이룬 게 다 무너지고 직원들은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리고 민준이 그 배신자한테 져주는 거예요. 하지만 형, 나 괜찮아요. 이 정도 아픔은 견딜 수 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민수는 동생의 굳은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계속하자. 일주일 후 민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동대문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형, 우리 대리점을 만들어요. 대리점? 네. 우리가 직접 매장을 내는 게 아니라 옷을 팔고 싶은 사람들한테 싸게 공급해주는 거예요. PC통신으로 모집하고요. 그게 될까? 해봐요. 어차피 질 게임이잖아요. 민호는 PC통신에 글을 올렸습니다. 의류 창업하고 싶으신 분, 저희가 최저가로 공급해드립니다. 품질 보장, 재고 부담 없음.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을 꿈꾸던 젊은이들, 부업을 찾던 주부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달 만에 30명의 대리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민호네 옷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번 달 매출 3천만 원이에요. 진짜?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주들 반응이 좋아요. 다들 더 많이 공급해달라고 해요. 민호야, 우리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동방섬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부사장, 대성섬유가 대리점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네, 맞습니다. PC통신으로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더군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아마 막내 민호일 겁니다. 막내? 그 무능한 놈이? 민주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당장 막아. 우리도 대리점 모집해. 하지만 사장님, 우리는 이미 거래처가 많은데 대리점까지 하면... 닥쳐. 대성섬유를 완전히 끝장내야 해. 동방섬유도 대리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대리점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죄송한데요. 동방섬유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건이 훨씬 좋더라고요. 아, 네. 민호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리점 절반이 떠나면서 이미 생산해둔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호 씨, 창고에 재고가 1,500만 원어치나 쌓여 있습니다. 창고 관리 직원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게 어떡하죠? 더 큰 문제는 그 재고를 만들기 위해 중국 공장에 외상 대금이 1,000만 원 밀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다음 주까지 대금 안 들어오면 더 이상 거래 못 합니다. 중국 공장 사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호는 남은 돈을 긁어모아 500만 원을 보냈지만 아직 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형, 대리점이 절반 떠났어요. 그리고 재고는 쌓이고 중국 공장 대금은 밀리고. 한 달 만에 만든 30개 대리점 중 15개가 떠났습니다. 월 3천만 원 매출은 1,5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쌓인 재고 때문에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민호야. 민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은 아직 아팠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남은 돈을 다 중국 공장에 보내버렸고 당장 내일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 저 인천에서 대리점 하는 박수진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도 동방섬유에서 연락 왔어요. 조건 진짜 좋더라고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요, 전 민호 씨랑 계속 하고 싶어요. 네? 민호 씨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진심으로 대해주셨잖아요. 밤늦게 전화해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재고 문제 생겼을 때도 바로 교환해주시고. 동방섬유는 돈만 보는 것 같은데 민호 씨는 사람을 보시더라고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다른 대리점주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뭉치자고요. 우리가 15명이지만 진짜 열심히 하면 30명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민호는 남은 15명의 대리점주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들과 악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제가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대리점주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형, 우리 백화점에 들어가요. 백화점? 미쳤어? 백화점 입점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형, 듣기만 해봐요. 우리가 직접 입점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 세일 기간을 노리는 거예요. 세일 기간? 네, 백화점들이 연말에 대대적인 세일을 하잖아요. 그때 한시적으로 입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호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담당 바이어한테 연락했어요. 우리 상품 샘플 보여줬더니 관심 있대요. 진짜? 네, 12월 말 세일 기간에 2주간 팝업 스토어로 들어갈 수 있대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뭔데? 판매 수수료 30%, 그리고 초기 상품 대금 1천만 원을 미리 입고해야 한대요. 1천만 원?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형,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게요. 제 이름으로요. 민호야, 그건 너무 위험해. 형, 이게 우리 기회예요. 백화점에 들어가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다른 대리점주들도 자신감을 가질 거고요.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신용이 별로 좋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담보가 없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민호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절망적이었을 때 민호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신용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준혁아, 나야. 오, 민호,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민호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자가 좀 높을 거야. 월 3%. 괜찮아. 고마워, 준혁아. 근데 민호야, 넌 변했어. 예전엔 자신감도 없고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눈빛이 다르더라. 민호는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1천만 원을 빌려 민호는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 팝업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대성 트렌드, 민호가 직접 지은 브랜드 이름이었습니다. 첫날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옆에 작은 팝업 스토어는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민호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분명. 하지만 3일째까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2주 후에 재고만 잔뜩 남겠어. 민수가 좌절했을 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 제가 뭔가를 해볼게요. 민호는 매장 앞에 나가 직접 호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청바지 한번 보고 가세요.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이 청바지 제가 직접 중국 공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대기업 제품 품질의 절반 가격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멈춰섰습니다. 얼마예요? 29,000원입니다. 백화점에서 이 가격 찾기 힘드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옷을 만져봤습니다. 오, 이거 괜찮네. 한번 입어보세요. 핏이 정말 좋습니다. 아주머니가 입어보더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네. 하나 살게요. 감사합니다. 2개 사시면 5,000원 할인해 드려요. 그래? 그럼 2개 줘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괜찮아. 너도 한번 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매장 앞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청바지 좋다며? 나도 하나 사야지.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대.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백화점 바이어가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 반응이 정말 좋네요. 혹시 정식 입점 생각 없으세요? 정식 입점이요? 네, 다음 시즌부터 정규 매장으로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이 정도 판매력이면 충분합니다. 민호는 급히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백화점 정식 입점 제안 받았어요. 뭐?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2주간의 팝업 스토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총 매출 3천만 원. 백화점 수수료 30%를 떼고 원가를 빼니 손에 쥐어지는 돈은 약 1,000만 원이었습니다. 민호야, 그래도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으려면 아직 부족해. 형, 괜찮아요. 제가 남은 재고 팔아서 메꿀게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백화점 정식 입점 계약서예요. 다음 시즌부터 정규 매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다이어가 우리 판매력을 보고 직접 제안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진짜 해냈어. 민수가 민호를 깨워놨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 동방섬유에 전해졌습니다. 뭐? 백화점 입점? 김철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장 막아. 우리도 백화점에 들어가. 하지만 사장님, 우리는 이미 다른 백화점에. 닥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거기도 들어가야 해.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동생 민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민호가 정말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건가? 199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성섬유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백화점 입점 성공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갔고 대리점도 50개로 늘어났습니다. 은행 대출금 2억 5천 중 1억을 갚았고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도 정상화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구나. 아버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도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너를 몰라봤어.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아버지의 칭찬이었습니다. 한편 동방섬유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손해를 보고 대리점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김철수와 민준의 갈등이었습니다. 민준 부사장, 이번 시즌 디자인은 대체 뭡니까? 하나도 안 팔리잖아.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제가 디자인한 대로 생산하지 않으셨잖아요. 원단도 마음대로 바꾸시고. 원가를 낮춰야 한다니까. 당신 디자인대로 하면 손해야. 그럼 애초에 왜 저를 데려오신 겁니까? 제 실력을 인정해서 데려온 거 아니었나요? 실력? 지금 실력 타령할 때야? 회사가 망해가는데.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부사장, 약속했던 지분 10%, 그거 좀 보류해야겠어. 네? 계약서에 명시된 건데요.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잖아. 나중에 주지. 사장님, 그건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 회사 망하면 그 지분이 무슨 소용이야. 일단 회사부터 살리고 생각하자고.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철수는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만 하려 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주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방섬유로 옮기면서 받은 계약금은 벌써 다 써버렸고 월급도 밀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대성섬유에 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월급 100만 원이 적다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거래처와의 약속도 직원들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울 때는 아버지가 개인 돈을 털어서라도 직원들 월급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반드시 보너스를 더 얹어주시며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연봉 2,800에 지분 10%에 눈이 멀어서.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 동방섬유 망한대요. 김철수 사장이 야반 도주했대요. 뭐라고요? 회사 빚만 10억이 넘는데요. 직원들 월급도 3개월치 밀렸고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소주병을 들고 한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 정말 바보였어. 가족보다 돈을 선택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영이었습니다. 민준아, 나 형이야. 형. 너 지금 어디야?
동방섬유 망했다며. 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형. 난 이제 끝이야. 넌 지금 어디 있어? 밥은 먹고 다니니? 한강변이야. 형, 나 정말 바보였어. 내가 뭘 한 거지?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들어봐. 아버지, 네가 한 일 때문에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셔. 심장은 좀 나아지셨지만 네 생각만 하시면 가슴 아파하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셔. 형, 아버지가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모르겠어. 넌 이대로 후회하며 살고 싶니? 아버지 건강하실 때 적어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네 잘못을 인정하고 빌기라도 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아버지 건강하실 때 네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 저는...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배신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다른 회사 제의가 더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제가 틀렸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건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밑바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급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족 곁에 있고 싶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민주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민주는 계속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고개 들어라. 민준이 고개를 들자 아버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할 뻔했어. 50명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고 30년 쌓아온 게 무너질 뻔했어.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내 심장이 멎을 뻔했어. 내 아들이, 내 피를 나눈 자식이 날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래서 미안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줄 아냐? 아버지,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나한테 용서 같은 거 바라지도 마. 난 널 용서 안 해. 아버지, 그래도 가, 꺼져. 네 얼굴 보기도 싫어. 민주는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시끄러워.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빌 생각하지 마. 네가 뭔데 내 앞에서 기회를 달라고 해? 네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천장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한테 가봐. 네? 민호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민호는 너 따위랑 다르거든.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였습니다. 민호가 회사 살렸어. 네가 무너뜨린 걸 민호가 다 일으켜 세웠어. 이제 민호는 이 회사 기둥이야. 다음 사장이고. 너는 민호를 무시했지. 쓸모없다고, 무능하다고. 근데 그 민호가 너보다 1000배, 1000배 나은 놈이었어. 아버지는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민호한테 가서 빌어. 민호가 받아준다면 그때 가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내 말 안 들려? 이제 이 회사는 민호가 결정해. 내가 아니라. 민호가 싫다고 하면 넌 영원히 못 들어와. 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주는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 절을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온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형, 만날 수 있을까? 민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이틀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주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깔끔했던 옷차림도 이제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민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한참을 주춤거렸습니다. 형, 커피 식어요. 마셔요. 응.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나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무능하다고 무시했어. 매일 실수한다고, 쓸모없다고,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 형, 근데 무능한 건 나였어, 민호야. 나는 디자의 실력만 믿고 교만했어. 사람을 보는 눈도 없었고 진짜 가족의 가치도 몰랐어.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방섬유에서 김철수한테 개처럼 끌려다녔어. 약속했던 지분도 안 주고 월급도 밀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우리 회사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형, 민호야, 너 정말 대단해. 신문기사 다 봤어. 회사 살리고 백화점 입점하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민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호야, 나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밑바닥부터 시작할게. 월급은 얼마든 상관없어. 그냥 너희 곁에 있고 싶어. 민호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했던 형이었습니다. 형은 우리 회사가 망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구식이고 첫째 형은 무능하고 나는 말할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민호야,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회사 살아났어요. 형이 없이도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도 우리 가족이에요. 나도 형이 그립긴 했어요. 민호야, 형, 나한테 묻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빌었어요? 진심으로? 응. 병원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1시간 넘게. 그럼 됐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셨죠? 응. 하지만 형,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형은 창고 직원으로 시작해야 해요. 내가 예전에 하던 그 일이요. 박스 나르고 재고 정리하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50만 원이에요. 신입사원 수준이요. 괜찮아. 형이 진짜 반성했는지, 진짜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 3개월은 그 일을 해야 해요. 알았어, 민호야. 3개월이든 1년이든 할게. 민주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는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배신하지 마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할게. 민주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대성성유 창고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박스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 이 박스들 3층 창고로 옮겨주세요. 창고 관리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내가 디자이너인데 왜 박스를 날라야 해? 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박스를 날랐습니다. 민호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형,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박스 정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이에요. 알았어. 민주는 박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민호를 이렇게 무시했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형, 이제 디자인 좀 해보실래요? 뭐? 형이 실력은 정말 좋잖아요. 우리 새로운 봄 시즌 라인 만들어야 하는데 형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야, 형, 우리 같이 해요. 이번엔 진짜 한 팀으로요. 두 형제는 악수했습니다. 민준이 복귀하면서 대성섬유는 더 강해졌습니다. 민준의 뛰어난 디자인과 민호의 전략이 합쳐지자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대성 트렌드 1997 스프링 시즌 컬렉션. 이번엔 청바지뿐만 아니라 티셔츠, 자켓, 원피스까지 다양한 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디자인이 트렌디하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백화점 3곳에 정식 입점했고 대리점은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강민호 부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15억을 돌파했습니다. 경리부장이 보고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부사장 직함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직원 보너스 지급하고 대리점주들한테도 인센티브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편 동방섬유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김철수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냈습니다.
대성섬유 제품을 복제하자. 사장님, 그건 닥쳐.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이거라도 해야 살아. 동방섬유는 대성 트렌드의 인기 상품들을 그대로 복제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싸게 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헷갈려 했고 일부는 더 싼 동방섬유 제품을 샀습니다. 민호 부사장님, 동방섬유가 우리 제품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민호는 즉시 동방섬유 제품을 구해서 확인했습니다. 디자인부터 태그까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예요.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형, 법적 대응 준비해요. 그리고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요. 언론? 네,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이 복제품으로 고생한다는 스토리.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민호는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동대문 중소의류업체 복제품 피해 심각, 소비자 주의 당부.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동방섬유 제품 절대 안 산다. 대성 트렌드 응원합니다. 오히려 대성 트렌드의 판매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방섬유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철수가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강 부사장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철수는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회장님에게 당한 일 때문에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법적 조치만은 취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호는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김 사장님, 10년 전에 왜 우리 회사에서 쫓겨나셨는지 아세요? 횡령 때문입니다. 맞아요. 근데 아버지는 고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보내기만 하셨죠. 그게 정이었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그 정을 배신으로 갚으셨어요.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고 제 둘째 형까지 꼬드겼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민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동방섬유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업계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방섬유는 문을 닫았습니다. 1997년 9월, 대성섬유는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직원 100명에 연 매출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버지 강태식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정정해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막내 아들 강민호 부사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민호를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실수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민호는 무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위기가 왔을 때 민호는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민호를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 경영의 중심을 민호에게 맡기겠습니다.
민호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민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호야, 축하해. 넌 자격이 있어. 형, 고마워요. 형이 믿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민준도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형이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민준은 이제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형,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함께 가요. 세 형제가 포옹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민호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동대문 시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호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천에서 대리점을 하던 박수진 씨였습니다. 아, 수진 씨, 오셨어요? 네, 축하드리러 왔어요. 민호 씨 덕분에 저도 이제 월 300만 원씩 벌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수진 씨가 열심히 하신 거죠. 아니에요. 민호 씨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때 다른 대리점들이 다 떠날 때 민호 씨는 저희한테 전화해서 하나하나 챙겨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도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마음을 아니까. 민호 씨 같은 분이 성공하셔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수진 씨가 떠나고 민호는 혼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 1년 전만 해도 그는 창고에서 박스나 나르는 무능한 막내였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는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공부했던 것들, 아무도 몰래 준비했던 것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무능한 게 아니었어.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 1998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대성섬유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25억을 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신규 채용 진행하세요. 네? 지금 이 시국에 채용을요?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좋은 인재들을 모을 수 있어요. 민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IMF로 직장을 잃은 유능한 인재들이 대성섬유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형들, 우리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요. 인터넷 쇼핑몰? 네,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아직 인터넷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지금 시작해야 나중에 앞서갈 수 있어요. 민수와 민주는 민호를 믿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항상 옳았으니까요. 1998년 12월, 대성 트렌드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이 오픈했습니다. 한국 의류업계 최초의 본격적인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 매출은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역시 너무 이른가?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형, 기다려봐요. 금방 달라질 거예요. 민호의 말대로였습니다. 6개월 후 월 매출은 3천만 원이 되었고 1년 후에는 1억을 넘어섰습니다. 민호야, 넌 미래를 보는 눈이 있구나.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2000년
대성섬유는 연 매출 150억을 달성했습니다. 동대문의 작은 의류업체에서 업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민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대문의 전설, 패션업계의 혁신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2001년 봄, 민호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무능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성공한 젊은 CEO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들처럼 똑똑하지도 영리하지도 않았죠. 회사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박스나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잘 때 공부했고 남들이 놀 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냥 무능한 막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제가 몰래 준비했던 것들을 꺼냈죠. 그리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민호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능하다고 무시받고 있나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능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준비하세요. 남들 몰래 묵묵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모든 걸 거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님,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동대문 시장에서 깡패들한테 맞았을 때?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가 절 무능하다고 하실 때였습니다. 제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될 때였죠.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밖에서 민수와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강연 잘했어. 형들, 왜 와 있어요? 오늘 아버지 생신이잖아. 같이 가자. 세 형제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대단해. 그때 네가 없었으면 우리 다 망했을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나만 잘한 게 아니에요. 형이 날 믿어줬잖아요.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나는 너한테 진짜 미안해. 배신하고 무시하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형, 그 얘기 또 해요. 이제 됐어요. 우리 다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고마워, 민호야.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새 아들이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특히 민호야, 네가 회사를 살렸어.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능한 막내에서 가족의 기둥으로.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묵묵히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민호야, 뭐 생각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자. 그렇게 한때 무능하다고 무시받던 막내 아들은 가족과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동대문에서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발휘할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민호처럼 지금 무능하다고 무시받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전설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혹시 민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모두가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행복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